프랑스의 CMA CGM이 LNG 이중 연료 추진 초대형 컨선을 중국에 최종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해양 패권 위협이 심해져 한국의 조선업 역할이 커져가는 가운데 프랑스 행동이 뜻밖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왜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처가 영국 BBC 뉴스로부터 극찬을 받은 가운데 유럽의 돌발 행동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을 표방한 한국의 마스가 조선업 정책은 더욱더 트럼프를 부드럽게 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미국이 가장 가렵고 약한 부분이 조선업이기에 한국을 적극 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뒤통수를 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찍힌 유럽의 프랑스가 결국 중국 컨테이너선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긴장감을 감돌게 한 겁니다. 물론 프랑스가 한국의 컨테이너선을 거절한 것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현재 유럽에서 중국 선박을 살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놓고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료를 추가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해상 패권을 경계했으며 이것이 관세 전쟁의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최근 스위스의 MSC가 중국의 20척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는데 스위스의 관세 폭탄이 떨어진 것도 괜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중국 해상 패권을 강화시켜주는 중국 선박을 쉽게 구매하기가 다소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최대 해운사인 CMA CGM은 4조 원 규모의 초대형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12척 발주를 추진했는데 최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CMA CGM은 결국 중국 국영 다롄 조선소 DSIC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결정했습니다. 무려 21억 달러 규모, 하나로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프랑스 내부의 친미 기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이런 돌발 행동은 결국 중국 해양 패권을 강화시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때려는 상황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유럽에서는 이렇다 할 미국을 상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 합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박으로서도 중국산 컨테이너를 고른 것은 돈을 아끼려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국과 LNG 운반선 협업을 하는 국가임에도 중국을 고른 것은 실수라는 것인데요. 프랑스는 한국의 조선업 때문에 가장 쏠쏠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상도덕상이라도 한국의 선박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보란듯이 중국에 대형 발주를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4조 원 규모인데 공교롭게도 프랑스가 한국에서 벌어간 LNG 화물창 로열티 금액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GTT에 지금까지 4에서 5조 원가량을 헌납했습니다. 세계 LNG 대형 운반선 수주를 휩쓸던 한국의 빅3가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프랑스 GTT에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 왔다는 건 한국 조선업계에 해결해야 할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 대량으로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프랑스에 분명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으로 중국 컨테이너선을 주문했지만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대나 중국에 몰아주었는데 이것이 결국 프랑스의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미국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납품 기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최근 중국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잇따른 사고 소식을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랑스는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번번이 납기 지연을 맞은 바 있습니다. 2020년이었죠. 당시 조선업계의 큰 뉴스는 프랑스가 LNG 추진 컨선을 발주했다가 크게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은 자신들보다 8개월이나 늦게 수주받았지만 오히려 중국보다 빠르게 컨테이너선을 고객에 인도했으나 프랑스는 중국에서 아직도 배가 건조되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은 2017년 8월에 중국에 발주를 했으나 만기 후 9개월째에도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는 누구보다도 고질적인 중국 선박의 납기 지연 문제를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에 올인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납기 지연은 중국의 빈번한 문제이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LNG 추진선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죠. 실제 앞으로 문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선박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대세가 됩니다. 각종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여러가지 항법 장치 등이 최첨단으로 세팅된 선박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에 한국은 IMO 규격에 맞는 친환경 선박과 각종 첨단 기능을 탑재한 선박을 납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제한이 생기면 다양한 최신 기능이 선박에 탑재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 프랑스는 한국 선박에 비해서 크게 첨단 기능이 뒤떨어진 선박을 인도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의 도크가 3년간이나 거의 풀로 예약되어 있어 중국보다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정적으로 최근 중국 조선소의 문제가 오히려 대량화, 부실화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 밀린 물량을 중국에서 전부 소화하려다 보니 대량의 조선소에서 부실하게 건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의 싱가포르 화물선 사고는 중국이 선박의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코노미 넥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 하지라를 출항, 스리랑카 콜롬보를 거쳐 스리랑카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펄의 선원들이 전날 스리랑카 서부 해역에서 현지 해군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MV 엑스프레스 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으로 1486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상태였습니다. 이 화물에는 질산 25톤 등 화학 제품과 화장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군 선박 등이 투입돼 진화해 나가던 상태로 알려졌으나 전날 내부 폭발 등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질산 등이 포함되어 더욱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 선박과 공군 헬기 등은 곧바로 선원들을 긴급 구조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인도도 해양경비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파견해 화재 진화와 기름 유출 방지 등 수습 작업 지원에 나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온 전문가들도 화재 선박의 상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불이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대의 선박이 둘러싸 해당 컨테이너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고, 헬기 등은 공중에서 연소 억제제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배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 언론 뉴스퍼스트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뉴스퍼스트는 선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 MV 엑스프레소 펄호가 인도 서부 아라비아해를 지날 때 일부 화학물질의 포장 부실로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원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이후 인근 인도와 카타르의 항구에 해당 화물의 하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화학물질을 항구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자칫 큰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질산 암모늄 폭발 사건도 화학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여러 나라에서 거부를 했으며 결국엔 선박에서 위험물질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컨테이너선도 화재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고 대체할 만한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선박에서는 화재 위험을 감지하면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선박에는 이와 관련한 방지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내구성도 다소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컨테이너선의 화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퍼부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배의 내구성이 약해져 침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인도 등 다국적의 선박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에는 화재 진압을 성공했지만 그동안에 배가 약해져 버려 침몰로 연결되어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침몰하는 과정에 컨테이너선 내부에 있던 각종 물질과 플라스틱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이 나왔고, 배에 실려있는 연료가 바다에 유출되면서 스리랑카의 해변도 크게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선체 파손으로 인해서 침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MV 엑스프레스 펄 호를 보고 스리랑카 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 선박의 화재의 진압에 성공한 뒤 선체 손상은 경미한 걸로 보고 예인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인하려고 했던 선박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건조 선박의 내구성이 생각보다 취약해 이런 문제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선 MV 엑스프레스 펄호의 화재와 관련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해당 선박의 선주 등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리랑카 해양보호국장은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가 겪은 해양오염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계속되면서 많은 컨테이너가 바다로 떨어졌고, 또 컨테이너에 실렸던 플라스틱 알갱이 여러 톤도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변에는 타다 남은 컨테이너 잔해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밀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화재는 관광과 어업으로 유명한 인근 어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최근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해 선박에 탑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한국의 조선사는 최첨단 화재 방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선박 내 화재를 감시하는 영상 분석 기반 안전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엔진룸 등 선박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 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선박 전체로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쌓으며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일반 카메라 영상으로도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화재 인식까지 2분가량 소요되던 기존 센서와는 달리 화재 징후를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는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박 안전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해 미래 무인 선박 시대를 선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결국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해서 날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죠. AI는 특히나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국면입니다. 또한 이것이 납기 지원은 물론이고 자칫 해양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프랑스가 앞장서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면 그것도 의문인데다가 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유럽 영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도 서서히 탈중국을 고려하는데 프랑스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한국 대신 중국에 발주했다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내부 배신으로 인해 망연자실. 저기에 도대체 일본 해운사가 왜 있는 건가? 일본 조선업을 아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일본의 한 해운사 대표가 한국의 조선소에서 목격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한국의 조선업은 묵묵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술을 연마한 가운데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일본 해운사가 한국을 찾아오면서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어떠한 기회를 맞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해운사는 왜 나타났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카타르를 비롯한 자원 부국들도 관련 움직임이 매우 바빠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 와중에 LNG를 실어 나르는 중요 수단인 LNG 운반선이 더욱더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뜻밖의 한국에는 더욱 큰 기회가 되면서 LNG선 수주가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LNG선 발주 신기록이 세워지면서 한국에는 그야말로 잭팟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카타르의 100여 척이 넘는 건조슬롯 계약을 그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소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수주해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에 잇따른 잭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도크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세계 조선업 1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합작하며 절치부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 양쯔장 조선과 일본의 미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운사 포스코 등도 기술 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 LNG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초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MOL 미쓰이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 처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란가스, 노르웨이 프론트라인, 독일 하팡로이 등 그야말로 큰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라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에 대우가 자체 개발한 LNG 제액화 시스템의 NRS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참관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NRS는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 외에 일본의 미쓰이 MOL까지 참관해서 한국의 선박에 대한 발주 의향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율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업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에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1척의 선박을 수주했고 LNG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보려고 현재 몸부림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의 우크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28개항 평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안 내용이 러시아 중심적인 내용이며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만약 추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는 했지만 이는 예전 미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러시아가 G8에 복귀한다는 선언을 듣고 독일,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군을 슬슬 철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모두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평화가 유지되겠습니다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판이 불만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G7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와 푸틴 통화 직후 러시아가 평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는데요. 유럽의 두려움은 미국이 이러면 러시아가 유럽을 야금야금 침공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압박하기는커녕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고 화를 냈고, 독일은 미국의 강력한 액션, 에너지 제재나 전쟁 개입 등 뭐라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랑스와 독일 모습에 유럽 내부에서조차 아무런 힘이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사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의 이러한 모습은 방산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산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독일, 프랑스를 아예 제외해버리고 한국에 직접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주요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대대적인 방산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네덜란드의 대대적 방산 협력 요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의 주요 강대국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타 다른 서유럽 쪽에서 한국을 간만 보고 막상 대형 발주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기존의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나라였는데 자세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네덜란드 모습이 등장하면서 놀랄 일이 생겼는데 기존의 G7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폴란드까지 네덜란드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는데요. 현재 K방산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네덜란드의 K방산 요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질긴 고집을 피우면서 독일의 비싼 포탄 공장까지 지으려 하는 모습이며,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탄약을 주문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네덜란드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사실상 러시아 승리로 끝이 나고 있고 폴란드에도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나오자 한국에 다급한 심정으로 방문했으며 기존의 흐름을 바꾸면서 K방산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벤 장관은 단순히 탄약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방산 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과학강국으로 자신들도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빠른 생산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이 말은
일본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네덜란드와 미국과 함께 무기 첨단 기술을 우리끼리만 공유하자는 수출 통제 집단을 만들려 했습니다. 무기에는 첨단 레이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이 방산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찾아와 그러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니 일본의 계획 자체가 틀어진 셈이 됩니다. 네덜란드가 정말 필요한 건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일본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루벤 국방장관은 폴란드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국방 협력을 원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많은 국가들의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서유럽 국가들이 하도 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중한 반응을 보여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유럽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전적인 협력으로 한국 방산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며 또한 바로 옆에 독일이 있는 네덜란드에서 독일 현실을 보며 정답은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 실제 과학기술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한국과 협력 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와 같이 지나친 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 등 너무 많은 것을 단번에 내어주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더 많은 오퍼를 낼 수 있는 상징적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 총리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덴마크에서 이러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러시아가 유럽을 순식간에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제 미군은 러시아와 협상 이후에 유럽에서 서서히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칫 러시아가 유럽 앞마당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덴마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청천벽력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다면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온 거죠. 총리는 오직 속도만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방산이 자랑하는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kun én ting, der tæller nu, og det er hastighed. For virkeligheden er desværre, at vi er bagud. Ifølge NATO, der producerer Rusland mere ammunition på 3 måneder, end NATO gør på et helt år. 당장 탄약 생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요. 실제 탄약 부족 문제는 유럽에서 지난 2년간 지적되었으며 부랴부랴 탄약 공장을 세우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도 경계해야 하는 데다가 그린란드에 군대도 배치해야 하니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GDP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써왔으니 탄약 공장은커녕 무기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기존의 국방비를 2~3배 늘리며 최대한 속도전으로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최근 폴란드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그 속도와 생산 시설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K9과 천무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Więc tutaj bardzo ciekawa, tak jak powiedziałem, wizyta u zaprzyjaźnionych z Polską producentów. Oglądaliśmy tą produkcję, nie ma co mówić, robi wrażenie. To jest rzeczywiście najwyższy światowy poziom. Te hale fabryczne rzeczywiście, no, to widać, że to jest bardzo zaawansowana technologia, sprawdzona, roboty spawające, znakomite wyposażenie, znakomite wyszkolenie załóg. Można powiedzieć, że wręcz sterylna czystość tej produkcji to też robi ogromne wrażenie. Widać, że to jest naprawdę ogromne zaawansowanie technologiczne. Natomiast wczoraj taki dzień. 폴란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유럽을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있는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접국 폴란드가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의 생산과 기술을 극찬한 것뿐이고 빠른 금융 해결과 지불을 원했고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폴란드가 그것을 흡수하기 원한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기술 이전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는 무조건 한국을 통해 생산해서 빠르게 배송해달라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덴마크는 눈치 빠른 폴란드와는 다르게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한국에 애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왜냐하면 덴마크는 한국을 골탕 먹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덴마크는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겼으며 이러한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규 무기 도입에 나서는데 바로 하나와 프랑스 넥서 시스템즈의
사업 제안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덴마크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주 경쟁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는 록히드 마틴도 접촉했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높은 비용을 제시하며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골탕 먹였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청은 LB 시스템즈와 이스라엘의 155mm 트럭 자주포인 에이텀스 등을 놓고 구매 협상을 하면서 일사천리로 다연장 로켓포까지 계약을 체결해버린 겁니다. 당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덴마크의 태도에 대해 크게 화가 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을 정해놓고 한화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입찰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가격을 깎아주니 이용해 먹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보통 협상하는 척이라도 하며 추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상대방에게 충분한 예우를 갖추는 게 일반적이며 한화는 덴마크에 3번 이상 정식 미팅을 요청했지만 덴마크는 아예 한화의 요청을 싹 다 무시했습니다. 한화 담당자는 덴마크는 이스라엘 오퍼를 단 일주일 만에 수락했다며 명백한 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무기로는 애초에 수량이 턱도 없이 부족했고 배송 속도도 느리다는 게 드러났으며 이제 와서 속도와 사후 서비스, 훌륭한 품질의 K방산을 구매해야 하겠다며 속내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계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유럽의 수요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데 실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가가 최근 더욱 치솟는 등 업계에서는 최고 흐름을 보이는데 덴마크와 같이 뒤통수를 쳤던 이들에게는 애초에 더욱 강화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빠른 배송을 원하는 만큼 1년 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조건과 비싼 가격을 받아내는 동시에 기술 이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덴마크가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히려 여전히 간을 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가들이 있다는데요. 이들은 더욱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기술만 받으려다 난리난 국가들. 이들은 기존 장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기존의 90계열 전차를 교체하기 원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역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방산 협력을 논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군의 현대화와 더불어 장갑차와 자주포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을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인 맥락인데 노르웨이도 K9 자주포와 더불어 K2 도입을 언급했습니다만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그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며 다시 한국도 거론되는 건데요. 우선 알려진 대로 한국의 K2가 막강한 성능을 보였고 현지에서도 독일 레오파드 2A7보다 한 수 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차례 공개 평가도 이루어졌으며 결국에는 한국의 험악한 지형에서도 전천후로 활약이 가능하니 누가 봐도 한국의 K2가 선택되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고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독일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 방산의 승리라며 노르웨이 국방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채널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무래도 한국이 절충무역에서 신뢰를 못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MOU를 비롯해서 심지어 노르웨이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음에도 그러한 협상은 매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노르웨이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조차 도대체 모르겠다며 노르웨이가 한국의 기술 이전까지 마다한 건 엽기적이라며 가성비 뛰어난 K2를 왜 거절했나 의문을 표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대폭 예산도 늘리고 좋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한국에서는 그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며 K방산을 언급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라질과 노르웨이가 원하는 방산은 한국과 합작한 현지 생산 방식이라는 건데요. 노르웨이는 현지 고용 및 공장을 통해서 역시 K2를 생산하는 방식을 MOU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도 그러한 방식이고 K2의 경우에는 유럽의 K2 생산 허브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폴란드와 비교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물량이 너무 적고 기술만 빼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더욱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K2 물량만 1000대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현지 생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막대한 이득은 물론이고 생산된 전차는 유럽에 공급되어 말 그대로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대 이상의 물량이라면 현지 기술 이전이 다소 포함된 물량이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하면 나토에 공급되는 후속 물량도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애초에 물량도 적었고 그 가운데 호주 같은 꼴이 나기 십상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호주는 장갑차를 처음엔 450대, 그 다음엔 350대로 줄이더니 이제 150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규모의 생산의 모범 사례로 여겨질 호주였으나 결국은 뒤통수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작년 4월경에도 장갑차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호주의 랜드 400 페이스 3 규모가 축소되어 장갑차가 450대에서 350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호주 국방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감소시켜 겨우 130대만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10조 원 매출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우 2, 3조 원 매출로 대폭 감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한화는 현지 질롱시 공장을 비롯해 K9 자주포나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K방사는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겨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장까지 지어주며 고용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셈법 가운데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수출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적자가 감소할 것이지만 뒤통수를 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와 자주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것은 물론이고 한화 등 현재 쏟아부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한순간에 너무 쉽게 날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 방산 사업 육성이 주요 목표입니다. 브라질은 K방산을 수입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자국 업체를 키워서 수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이는 당장 급한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는 큰 격차이며 브라질은 폴란드처럼 방산이 시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시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가 기술만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술을 빼간 다음 브라질 방산업체들을 성장시켜 역으로 뒤통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채널에서는 현재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같은 경우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가장 목이 마르고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높은 폴란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물량을 뽑아내면 유럽은 자연히 서로 사가려고 달려드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그만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예상대로 K2가 점령해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전문 군사 외교 매체에서 미국의 M1과 한국 K2가 유럽 전차를 지배한다고 내다봤으며 그 과정 가운데 유럽의 방산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은 K방산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국 주변에 득실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고 주요 거점에 집중해 대량 생산을 밀어붙여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북유럽에서 K방산에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은 인프라 부족으로 무기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다소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을 극찬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조차 한국 조선소에 해양 패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며 미 해군 참모총장 데릴 커들은 한화 조선소 방문 후 즉각 미국의 한국 함정 생산을 강력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럽에서는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신경을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며 한국 대신 내린 선택지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이후에 더욱더 마이웨이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핀란드의 국경 근처에 러시아 군부대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후에 북유럽을 위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핀란드는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에 K9 약 40문을 중고로 급하게 수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핀란드는 국경의 러시아 위협으로 인해 K9을 신품 가격에 중고로 구입했다면서 이는 사태의 급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불과 작년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급박한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죠.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K9과 천무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Więc tutaj bardzo ciekawa, tak jak powiedziałem, wizyta u zaprzyjaźnionych z Polską producentów. Oglądaliśmy tą produkcję, nie ma co mówić, robi wrażenie. To jest rzeczywiście najwyższy światowy poziom. Te hale fabryczne rzeczywiście, no, to widać, że to jest bardzo zaawansowana technologia, sprawdzona, roboty spawające, znakomite wyposażenie, znakomite wyszkolenie załóg. Można powiedzieć, że wręcz sterylna czystość tej produkcji to też robi ogromne wrażenie. Widać, że to jest naprawdę ogromne zaawansowanie technologiczne. Natomiast wczoraj taki dzień.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있는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접국 폴란드가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의 생산과 기술을 극찬한 것뿐이고 빠른 금융 해결과 지불을 원했고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폴란드가 그것을 흡수하기 원한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기술 이전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는 무조건 한국을 통해 생산해서 빠르게 배송해달라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에 오히려 여전히 간을 보면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가들이 있으며 그들은 긴급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 한국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장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기존의 구식 계열 전차를 교체하기 원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역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방산 협력을 논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군의 현대화와 더불어 장갑차와 자주포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을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인 맥락인데 노르웨이도 K9 자주포와 더불어 K2 도입을 언급했습니다만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그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며 다시 한국도 거론되는 건데요. 첫 번째, 독일이 불만스러운 노르웨이. 우선 알려진 대로 한국의 K2가 막강한 성능을 보였고 현지에서도 독일 레오파드 2A7보다 한 수 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차례 공개 평가도 이뤄졌으며 결국에는 한국의 험악한 지형에서도 전천후로 활약이 가능하니 누가 봐도 한국의 K2가 선택되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고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노르웨이 현지 언론 디펜스 매거진 등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감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당국이 답은 K2 전차라고 결론이 난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노르웨이 현지에선 아무래도 뇌물성 대가를 받지 않은 이상 레오파드2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 방산의 승리라며 노르웨이 국방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채널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무래도 한국이 절충무역에서 신뢰를 못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MOU를 비롯해서 심지어 노르웨이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음에도 그러한 협상은 매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노르웨이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K2는 현지 생산과 더불어서 총알 배송으로 당장 올해 안으로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속담에 약속은 쉽지만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은 남들이 다 늦게 보내는 무기를 그것도 약속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시대 이후에 방산 체계와 생산이 엉망이 되었고 인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노르웨이가 러시아랑은 조금은 멀어서 저런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빨리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간접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조차 도대체 모르겠다며 노르웨이가 한국의 기술 이전까지 마다한 건 엽기적이라며 가성비 뛰어난 K2를 왜 거절했나 의문을 표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독일 국방부의 중대 발표가 나면서 노르웨이를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를 택한 것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독일이 가스를 산다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가 끊긴 이후에 노르웨이에서 20%가량의 LNG 가스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절충교역하기에 딱 알맞은 수단인과 동시에 가스 가격 폭락한 시점에도 딜하기가 좋은 겁니다. 독일이 가스값을 잘 쳐주고 노르웨이는 독일의 전차를 대신 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르웨이에서는 전쟁 다 끝나고 그제서야 탱크 들어온다며 불만이 가득한데요.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독일 장갑차 복선은 2025년에 받게 된다며 2년 뒤에나 도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확산될지 가늠이 안 되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독일은 2년 뒤에 장갑차가 100대가 우선 도착한다며 느긋함을 보이는 겁니다. 정작 온라인상에서 여론은
독일 전차를 택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브라질과 노르웨이 반응 안 좋은 이유.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대폭 예산도 늘리고 좋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한국에서는 그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며 K방산을 언급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라질과 노르웨이가 원하는 방산은 한국과 합작한 현지 생산 방식이라는 건데요. 노르웨이는 현지 고용 및 공장을 통해서 역시 K2를 생산하는 방식을 MOU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도 그러한 방식이고 K2의 경우에는 유럽의 K2 생산 허브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폴란드와 비교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물량이 너무 적고 기술만 빼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더욱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K2 물량만 1000대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현지 생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막대한 이득은 물론이고 생산된 전차는 유럽에 공급되어 말 그대로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대 이상의 물량이라면 현지 기술 이전이 다소 포함된 물량이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하면 나토에 공급되는 후속 물량도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애초에 물량도 적었고 그 가운데 호주 같은 꼴이 나기 십상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호주는 장갑차를 처음엔 450대, 그 다음엔 350대로 줄이더니 이제 150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규모의 생산의 모범 사례로 여겨질 호주였으나 결국은 뒤통수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작년 4월경에도 장갑차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호주의 랜드 400 페이스 3 규모가 축소되어 장갑차가 450대에서 350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호주 국방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감소시켜 겨우 130대만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10조 원 매출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우 2, 3조 원 매출로 대폭 감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한화는 현지 질롱시 공장을 비롯해 K9 자주포나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K방산은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겨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장까지 지어주며 고용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센터 가운데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수출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적자가 감소할 것이지만 뒤통수를 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와 자주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곳은 물론이고 한화 등 현재 쏟아부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한순간에 너무 쉽게 날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 방산 사업 육성이 주요 목표입니다. 브라질은 K방산을 수입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자국 업체를 키워서 수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이는 당장 급한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는 큰 격차이며 브라질은 폴란드처럼 방산이 시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시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가 기술만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술을 빼간 다음 브라질 방산업체들을 성장시켜 역으로 뒤통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채널에서는 현재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같은 경우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가장 목이 마르고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높은 폴란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물량을 뽑아내면 유럽은 자연히 서로 사가려고 달려드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그만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예상대로 K2가 점령해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전문 군사 외교 매체에서 미국의 M1과 한국 K2가 유럽 전차를 지배한다고 내다봤으며 그 과정 가운데 유럽의 방산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은 K방산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국 주변에 득실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고 주요 거점에 집중해 대량 생산을 밀어붙여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